네, 영화에서는 그간 이 갯벌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조명하면서 내용을 진행시켜 갑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는 수많은 어민들이 지금껏 일구어온 삶의 터전을 잃었고, 그리고 그러한 터전을 잃은 것은 사실 인간뿐만 아니라 갯벌에서 살거나 쉬러 오는 수많은 동생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사회시와 문화를 짚어보면서 주목할 만한 컨텐츠 그리고 문화와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 금요컬처클럽. 오늘도 무비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와 함께 영화책을 골라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영화부터 만나보죠. 신바님. 네,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로 네, 말 여전히 많고 너무 탈 많죠. 여전히 오늘 많은. 아마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쵸? 오늘이 이제 문 네. 닫는 네, 이제 폐영식까지. 네, K-pop 콘서트 한다고 하죠. 잘 끝나야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잼버리가 열렸던 이제 전북 부안이 새만금 간척 사업이 진행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곳이 잼버리의 주요 활동이었던 야영을 하기에 부적합한 곳이었는데 새만금 사업의 홍보를 위해서 지정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영화는 새만금 사업의 기록을 남긴 영화 수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기록을 남긴 영화도 있군요. 자, 이 제목이 수라예요. 네. 수라가 어떤 뜻입니까? 비단에 새긴 수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이제 아름다운 광경, 갯벌의 예쁜 광경을 뜻한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라는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었던 갯벌이 있는 마을의 이름이고요. 그래서 새만금 사업이 사실 진행된 곳이 3개의 갯벌을 막으면서 이제 진행된 물막이 공사를 진행한 곳인데 해창 갯벌부터 개화도 갯벌, 수라 갯벌을 막는 대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 거리가 약 33km에 이르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 말했던 해창 갯벌의 경우 세계 최대 크기의 갯벌이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만큼 컸으니 갯벌의 생태적 가치도 어마어마했을 텐데 네. 이 새만금 공사로 인해서 생태 파괴로 마찬가지로 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 네. 이러한 갯벌들을 막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영화에서는 그간 이 갯벌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조명하면서 내용을 진행시켜 갑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는 수많은 어민들이 지금껏 일구어온 삶의 터전을 잃었고, 그리고 그러한 터전을 잃은 것은 사실 인간뿐만 아니라 갯벌에서 살거나 쉬러 오는 수많은 동생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터전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새만금에서는 계속 보존 운동이 있었는데요. 네. 이를테면 새만금 갯벌 살리기를 계속 하면서 이제 2003년에 이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급박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리기 위해 2003년에 해창갯벌에서 시작해서 서울까지 무려 315km의 길을 4분의 성직자가 삼보일배 대장정을 삼보일배요? 진행했던 것도 아마 기사에서 보셨을 것이라 네. 생각이 듭니다. 우와, 그래서 비폭력 저항운동으로도 매우 유명했고요. 네. 그리고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이 갯벌에 있었던 모든 일들, 예를 들면 생물이나 뭐 이런 나무나 이런 것들을 모두 기록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시민조사단 활동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것에 관련해서 법정 싸움도 있었습니다. 법정 싸움요? 네, 그래서 새만금 간척 사업이 아무래도 초래할 이런 생태적 파괴, 환경 파괴와 네. 이런 사업의 부당성에 반대하기 위해서 4년 넘게 이제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사실 2006년에 대법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법원은 이러한 생태적이나 여러 가치보다는 개발론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결국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고 많은 걸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네. 이후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벌써 30년 전이잖아요. 2013년이니까. 그래서 30년 전에 시작한 이 사업은 2010년 4월 완공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재인 지금도 사실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정부는 계속 바뀌고 있고 선거도 계속되지만 그 용지를 활용하겠다며 수많은 사업과 공약들이 계속 난무하지만 그 계획들이 무산되고 다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매립도 당초 계획에 반도 하지 못했기도 했고 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이 사업들을 그나마 다시 붐업시킨 것이 사실 이번에 열린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였습니다. 근데 이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면 이제 그 매립지에 대해서 이제 매립할 비용이 없었는데 매립할 명분도 생기고 그 네. 비용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그리고 이제 25년간 이야기되었던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 설립에 대해서도 네. 다시 이게 유치를 함으로써 이제 세계인들이 많이 올 거고 하면서 이제 공항 설립도 이제 타당성을 뭔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네. 30년 전이 맞습니까? 네네네네. 2023년. 23년이니까 그 이전에 거의 1900년대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쵸. 아, 노태우 그래요? 때부터 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고 오, 꽤나 긴 시간이었군요. 네, 그래서 정부가 계속 바뀌면서도 네. 이게 정부가 사실 다 가르치고 있는 이념은 다 다르잖아요. 음, 그럼에도 이새만큼은 다 같이 아. 손을 잡고 네, 했었던 그렇군요. 이런 사업이죠. 네.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고 그 네. 이후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결과는 네. 지지부진하고 뭔가 나아지는 게 없었기도 합니다. 매립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네. 계획이 바뀌기도 했고 민간 사업자를 이제 모집을 했지만 그 매립지에 대해서 사실 마땅한 그거를 하겠다라는 사업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시행된 것이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국제공항도 그나마 잼버리에 맞춰서 좀 공기를 앞당긴다고 했지만 사실 네.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고 아직 환경 영향 평가가 남아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서류상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환경상으로는 일단 물길이 막혔기 때문에 네. 갯벌들이랑 그 안에 그나마 있던 해양 생물들은 다 이제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아이고. 그래서 방조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막힌 물 쪽, 매립지 쪽의 물과 네. 그 바깥의 물은 물색부터 확연하게 다른 것이 영화에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과 생물들의 터전을 빼앗아 갔는데요. 갯벌은 말라가고 갯벌에서 살던 조개, 개, 새들은 다시 그곳으로 찾아오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물이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조개들이 그 갯벌 안에 있다가 물이 들어오면 나왔다가 다시 이제 들어갔다 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물이 막히고 나니까 그 갯벌 안에 있는 조개들이 다 이제 숨죽이고 그 갯벌에 있었던 거예요. 물이 언제 오나 기다리면서.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물이 이제 들어온 줄 알고 뻘 밖으로 조개들이 확 나왔는데 드디어 이제 물이 왔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닷물이 아니라 민물이었기 때문에 그 조개가 그 비 기다리다가 전부 그 갯벌 위에서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영화에서 나오는데 네.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생물도 마찬가지지만 이 갯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간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갯벌에서 일해서 자식들을 다 키워놓은 노인들, 모든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키우고 이렇게 했던 그런 노인들은 사실 지금 이제 그 일자리를 전부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월에 20에서 30만 원 정도는 받으면서 노인 일자리로 이제 그 말라버린 갯벌에 풀을 뽑는 허드렛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일자리도 물론이고 그 옆에서 대규모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거 환경도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심해져서 그런 것도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신다라는 인터뷰가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이전과 달라진 이제 자신의 삶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그래요? 하면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영화에서는 이제 조금씩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네, 이번에 열린 잼버리도 결국에는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네. 처음 운영도 그렇지만 실제 행사를 진행하기 힘들었다는 기사도 많더라고요. 네, 일단 운영 시설, 운영하는 위원회 구조 이런 것도 엉망이기는 했지만 네. 잼버리가 야영을 할 곳이 갯벌을 매립한 곳이기도 하고 또 농업 용지이기 때문에 배수가 원활하지 않았고 이마저도 그 전에 되게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물이 잔뜩 고여 있어서 야영이 힘든 곳이었습니다. 네. 사실 원래 잼버리를 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미리 매립을 한 것이 아니기도 했고 잼버리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이 부지를 매립을 하기 위해서 잼버리를 이쪽에 유치하는 것도 있었고 네. 그 유치로 해서 이제 여러 지원금들이 나왔겠죠. 정부에서. 그렇다 보니까 급하게 매립을 하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나 공사가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제 나무나 이런 그늘 피할 곳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매립 자체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나무가 자랄 수가 없죠. 그 소금밭이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추후의 어떤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사실 또 이 잼버리가 사실
있기 전, 그러니까 이곳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곳은 사실 해수 유통이 되면 예전 모습으로 복원될 수 있었던 상태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잼버리 대회 운영을 위해서 완전히 매립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렇군요. 말았고요. 사실 갯벌이라는 것이 네. 그냥 뭐 생태 자원이 있다, 뭐 삶의 터전이 있다라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에는 그 갯벌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데 이제 인간이 내뿜고 있는 탄소들을 저장하는 이른바 블루카본이라는 기능을 하고 있기도 갯벌이요? 하고, 네, 그래서 생태적으로 매우 그렇구나. 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네.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2020년 말에 사실 수문을 개방하기로 하고 해수 유통을 함으로써 이 영화에서 주로 나왔던 수라갯벌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이전의 모습으로 점차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네. 그 복원력이 정말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 갯벌들이 다 막히면서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뭐 흰발 롱게라든지 네. 혹은 저어새 같은 것이라든지 뭔가 40여 종의 멸종 위기종은 계속 이제 갯벌에 점점 해수 유통이 되면서 드나들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갯벌이 살아난다는 것은 새가 오고 가게 만들고 또 갯벌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잼버리가 있었던 그 영지에서는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그렇죠. 것이 된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수라 갯벌은 새만금으로 다 막힌 갯벌과는 달리에 우리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렇다면 사실 매우 좋겠지만 아니에요? 네, 이 수라 갯벌도 사실 네. 새만금 신공항 부지로 선정이 되면서 다시 국제공항 건설 계획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네, 그래서 2년 만에 겨우 숨쉬기 시작했던 갯벌을 네. 다시 이제 공사로 막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그래요?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갯벌을 그러면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환산해보자라고 한다면 생태적 가치가 20조가 넘는다고 해요. 아, 갯벌이요? 네, 그래서 오. 그 연간으로 따지면 약 3,200억 원 정도의 가치를 지녔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갯벌이 연간 이제 총 갯벌이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하는데 이는 국내 자동차가 약 11만 대 정도가 1년 내내 뿜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 정도니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그러네요.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만금에 사실 새로 지으려는 것들이 사실 생태적으로 그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적어도 자본의 논리로 그만큼의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도록 생태에 돌려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갯벌을 메워 만든 이 매립지위에서 요즘 폭염, 태풍까지 겪으면서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 잼버리 행사는 네. 자세히 하나하나 따지지 않더라도 사실 네. 기후위기와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뭔가 생태와 환경의 고민을 자연스럽게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잼버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영화 수라가 상영될 예정이라고 해요. 오늘 홍대에서.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오. 이제 스웨덴 청소년들도 모여서 이 영화를 봤다고 하는데 네. 부산에서는 사실 상영관이 현재 다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OTT 등으로 기회가 되신다면 이 영화 꼭 함께 보시면서 고민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엄청난 이슈들과 말들이 많았죠. 오늘 마지막 날인데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이 갯벌의 가치를 이 영화 수라와 함께 한번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책으로 넘어가 보죠. 청년님은 어떤 책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도 잼버리와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네. 생각보다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관련된 책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적 콘텐츠의 부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어떤 걸 좀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잼버리처럼 저희 지금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초전도체. 네, 마법과 같은 뜨거웠죠. 단어. 네. 뜨거운 단어. 뜨거웠습니다. 네. 초전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네.
뭐 LK99란 이야기로도 많이 이제 불리고 그렇죠. 있는데 이게 과연 초전도체이냐 아니냐 막 다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인문사회 계열이다 보니까 또 자연과학은 잘 모릅니다. 네. 잘 모르기 때문에 학습한 의미로 한번 책을 골라봤고요. 너무너무 어려운 책을 잘못 골라서 제가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또 저의 입장으로 네. 이 현상은 왜 이렇게 우리 열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문화적 함의가 또 살펴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한번 네.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학습해 보죠, 다 같이. 네. 네, 또 우리 신바님은 법대를 나오셨잖아요. 네, 저는 갑자기요? 법대가 아니어서. 네, 아무튼 학습하는 네. 이 시간으로 좋습니다. 생각하고 네. 이 초전도체라는 얘기를 함께 나눠보죠. 근데 이게 사실 전문 영역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책도 뭐 청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난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책입니까? 사실 뭐 초전도체라고 해서 책이 많았던 건 아닙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검색을 막 해보니까 거의 다 일본 쪽 번역서, 그러니까 번역이 안 된 원서책이 정말 많았고 네. 찾기가 참 힘들었어요. 지금 이미 PDF 버전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초전도체라는 이름으로 책을 써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전문가가 되어서 전자 퍼블리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제가 찾다가 하나의 책을 가져왔어요. 이게 기본 개념을 소개할 수 있는 책이었고요. 일본 오스카 다이이치로라는 박사님이 쓴 초전도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하나 개론서라고 얘기할 때 나오는 첫 질문 형태예요. 그렇죠. 땡땡은 무엇인가. 그렇죠. 이 제목만 보고 저는 겁을 먹게 됐는데 굉장히 책이 어려웠습니다. 거의 전공서적 관련된 내용이었고 제가 이걸 쭉 읽으면서 좀 설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걸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우리도 수많은 전자기기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뭐 카메라도 지금도 있고 그렇고요. 네. 조명도 있고 네. 여기 우리가 한 좀 뜨거운 여름날 여기 1시간 이상 있으면 열기를 느낄 거예요. 저기 조명에서부터 그렇죠. 카메라에서부터 TV에서부터 열기가 느껴지는 건 저항 때문입니다. 저항. 네, 옴. 우리가 이게 전기가 흐르고 있는 다 전자제품들이고 이 전자제품 속에는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선들이 있는데 네. 이 모든 전선과 도체 안에는 다 저항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 초전도체라는 건 이 저항을 0으로 만드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0으로 만든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열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이 네. 느껴지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런 불편감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를 또 한 번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물질이 바로 초전도체라는 거죠. 그래요. 네, 열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노트북을 오래 사용해도 열이 느껴지지 않겠네요. 맞아요. 핸드폰을 오래 사용해도 열이 느껴지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기기가 훼손될 여지가 또 사라지는 거죠. 여러 가지 초전도체 기능이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저항이 없어진다라는 것, 열이 없어진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좀 빠르실 것 같아요. 네, 뭐 정리하자면 저항이 0이 되는 물질. 그러니까 네. 전력 손실도 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뭐 ESTJ로서 마치 뭐 꿈의 물질처럼 뭐 현실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티였죠? 네. 어떻게 맞네요.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한국 경제를 막 이끌고 있는 반도체도 네. 원래는 이와 관련된 물질이었어요. 꿈의 물질이었어요. 원래 반도체도 그 극대화된 효율로서 전기를 전달할 수 있는 물질이 반도체인데 지금 반도체까지 온 거고 지금도 초전도체까지 오느냐 마느냐의 단계가 막 있는 거고요. 네. 아까 신바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바뀔 사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컴퓨터를 식혀줘야 되는 쿨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이 없으니까. 열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노트북이 훨씬 더 가볍고 작아지게 돼요. 네, 그 우리는 훨씬 더 컴팩트한 어떤 전자기기를 쓰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수많은 이런 서버들도 우린 지금 이 서버가 엄청나게 한 층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를 식혀주는 어떤 냉각 시스템도 막 들어가 있고 한데 그런 게 없어지는 겁니다. 냉각 시스템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아주 모든 대규모 서버가 아주 단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지금 어떤 이산화탄소라던가 전력량이라던가 전반적으로 탄소 배출은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초전도체 자체도 탄소 포집이 가능한 기능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열차도 자기 부상 열차로도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초전도체라는 물질이 개발이 되면 정말 인류 역사 그 다음 단계 확 진보가 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느린 재난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계속 오고 있고 조금씩 점차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느린 재난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인류를 어떤 지구인을 구할 수 있는 기적의 물질이 바로 기적의 물질. 네, 점점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뭔가 이렇게 객관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정말 오랫동안 전 세계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연구를 해오던 찰나에 LK99라는 물질이 이제 해외 논문 사이트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좋은 이슈몰이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다들 전 세계 물리학자들이 뛰어들어서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된 LK99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죠. 이 물질은 많은 시민이 기대하는 대로 초전도체로 볼 수 있습니까? 사실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물질이 초전도체에 가깝다 아니다라 말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치로 작가가 초전도 응용에 있어서의 약점은 극저온 환경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까지는 알아요. 네, 극저온이어야 된대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지 이게 초전도체냐 아니냐를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온도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과학적으로 네. 온도에 대해서 열의 에너지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차는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최근의 일이고, 그러니까 저자도 이제 이 책의 일부에서 연력학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한 2번 졸았습니다. 일부를 읽다가 너무 어려워서 네. 길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하면 이 어떤 저항은 온도에 따라서 변화하는 개념이다라는 걸 물리학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은 곧 열이다. 이걸 설명을 길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과학자들이 쭉 밝혀오고 있는데, 뛰어난 물리학자였던 오네스라는 물리학자가 순수한 수은을 이제 뽑아서 실험을 하게 돼요. 여기서 액체 헬륨에 끓는 점이 4K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칼빈이라는 4칼빈의 온도인데, 여기서 수은의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걸 오네스가 처음 발견을 합니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초전도 현상은 그냥 상상 속의 개념이었어요. 네.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된다라는 걸로 물리학자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고, 네. 독일의 마이스너라는 물리학자가 이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날 때 내부 안에 자기장마저 사라진다라는 걸 발견을 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초전도체냐 아니냐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마이스너 효과의 그 마이스너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초전도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중요한 어떤 지표가 마이스너 효과가 되게 되는데, 네. 이 마이스너 효과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극저온 그리고 높은 압력이 나올 때만 발현이 되고 관찰이 돼요. 그런데 LK99는 상온 상압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인다는 아주 재밌고 우리를 자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포인트잖아요. 상온 상압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런 일상적인 온도, 일상적인 기압에서도 발현이 가능하다라고 이슈를 던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신나서 덤벼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주가도 지금 막 네. 왔다 갔다 하고요. 왔다 갔다 맞아요. 하고 있고요. 뭐 과학사에서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는 뭐 시민과 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충분히 느껴지는데, 그래서 진짜 드리고 싶은 질문이 LK99가 네. 초전도체가 맞냐는 거예요. 저도 맞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잘 너무 모르고요. 따지듯이 물어봤네요. 네, 저도 잘 모르고요. 뒤로 물러나신 것 네, 같은데. 저도 잘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는데, 맞습니까? 지금 LK 이제 99가 이슈가 터진 지 지금 2주가 안 돼요. 맞아요. 2주가 안 되고 얼마 안 됐어요. 정말 많은 이야기가 꺼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진짜다 아니다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처음 해외 학술지 아카이브 올라오고 나서 다들 많이 신났습니다. 일단 재밌는 게 하나 떨어진 거예요. 네. 그 초전도체 관련 연구가 좀 약간 지지부진하다 갑자기 신나서 다들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 아카이브된 사이트 자체가 동료 검증을 받지 않고 올릴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나오는 하나의 함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진짜 가능할 거라고 하면 이제 어떤 물질이 배포가 돼야 되는데, 처음 나왔던 연구소에서 물질을 보내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다들 각자 방식으로 연구를 막 하고 물질을 만들고 하고 있는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진실을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어떤 하나의 문장으로 초전도체가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국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부정적인 발표가 나오면서 이건 해프닝이다라고 끝나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불과 사흘 전에. 근데 이 연구한 사람들이 네. 고려대학교 출신의 박사들 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바보가 아니죠. 바보가 아닌데 네. 근데 한국 사회와 한국 연구계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어떤 생명공학에 관련된 어떤 황우석 박사. 네, 박사 이후로 우리가 이제 많이 조심하는 것도 있고 또 한국에 나온 사실 초전도체로 발표한 논문이 수없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다 검증받고 다 아니다라고 결론하기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상호상압이 너무 재밌는 이슈인 겁니다. 그쵸, 지금.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되고 있는 건데 그런데 8월 10일 그러니까 인도에서 새로운 발표가 나왔어요. 어떤 발표죠? 그 연구사 박사들이 트윗에 올렸는데 네. 아직 LKL99에 대한 확인이 끝나지 않았다. 이건 놀라운 일이다. 이 서프라이즈다 하면서 올라온 트윗이 있어요. 그 이후에도 조금씩 각 국가에서 검증을 하면서 조금씩의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좋네요. 네, 그래서 아직은 재미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도 아니다. 우리는 전문가 아니니까 잘 모르긴 하지만 아직 흥미롭고 아직까지는 재밌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또 하나는 아카이브 사이트에 올라갔던 건 해외로 영어로 나왔던 논문인데 국내에서 특허 출원을 위해서 내보냈던 한국어 논문에 각 국가에서 한계를 지적했던 것들에 대한 반박글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뭐 황산구리에 대한 불순물, 또 특정 상황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사족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이제 미주 각주처럼 다 달려 있는 거예요. 특허로 낸 한국어 논문에는. 네. 그러니까 한국 연구진이 그거에 대한 실험을 이미 한번 해본 거죠. 그러니까 거친 거죠. 검증 절차를. 그러니까 지금 단계로 보면 연구 자체가 굉장히 세련되고 엄밀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학술적으로 정확한 연구다라 말하기는 어려운데 무언가 가능성은 보이는 것 같다 정도가 지금의 이야기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아예 조작된 연구로 어떤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 조작된 건 아닌 것 같고 무언가 가능성은 조금씩 보인다가 지금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조금 더 재미있게 좀 지켜보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가능성만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흥미진진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이슈가 터지고 나서 와 많은 사람들이 과학에 관심이 많구나. 네. 또 우리도 이렇게 이공계를 전공한 사람들이 아닌데 과학 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만큼 좀 물리 전문가로서 뭔가 한 발짝 다가간 느낌? 그러니까 이게 현상이 저도 이 현상 자체를 사실 말하고 싶기도 했어요. 이 현상을 말하고 싶어서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초전도체는 무엇인가라는 책을 제가 그렇죠. 새벽에 보내면서 읽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초전도체라는 건 단순한 어떤 하나의 또 다른 또 재밌는 이슈 몰이에 불과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제가 콘텐츠 시장을 쭉 바라보면 하나의 염원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슈가 계속되어 가지고 내 채널과 내 콘텐츠 조회수가 폭발하기를 바라는 염원, 크리에이터들의 염원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연구진이 정말 성공해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부를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염원 두 가지가 좀 함께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네. 정말 많은 콘텐츠에서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를 뒤집는다. 뭐 대한민국 물리학의 기적. 그러니까요. 뭐 대한민국 이제 초인류 국가로 나아간다. 이런 그런 것들이 여러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낸 영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목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쩌면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되면서 이게 너무 빠르게 소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초전도체 벌써 10일밖에 안 되는데 뭐 많은 분들이 질려하고 있어요. 벌써 잼버리가 더 네. 좋죠. 그러니까 초전도체가 벌써 질려진 상황이 된 거고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과열될수록 이제 대중들한테는 이제 어떤 물리적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보다도 이제 뭐 대한민국이 하나를 증명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이런 마음이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또 퀀텀 연구소 직원들과 연구진을 영웅화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구국의 영웅처럼 우리 영웅을 만들고 있고 또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영웅 뭐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또 객관적으로 우리가 검증해서 그들을 의심할 수 없는 영웅화가 되는 상황이 저는 좀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황우석
사태처럼 우리 안에서 이제 검증해야 될 때 검증하지 못할 때 또 해외적으로도 좀 중요한 좀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쌓아왔던 국내 연구진에 대한 불신이 워낙 커지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니까 우리가 조금 좀 자중할 건 자중하면서 이 현상을 좀 재밌게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 저항 영인 물질 AKL99인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너무 이제 이걸 검증하는 목소리 자체도 이들을 의심하고 뭔가 객관적으로 한번 비판해 보려는 자세 자체도 저항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리 안에서 검증하고 연구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물리를 전혀 모르지만 제가 초전도체를 공부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 연구가 좀 더 많이 막 만들어지고 더 많은 논문이 나와서 저도 좀 이참에 물리에 대한 흥미를 좀 더 찾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만들어진 거 정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벌어지기를. 그래서 뭔가 기후 위기부터 뭐는 우리 한국 사회가 지배하고 있는 많은 어떤 헤게모니가 바뀔 수 있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응원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좀 보내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큰 이슈였던 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그리고 초전도체를 책과 영어로 만나봤는데 역시나 생각하고 고민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말을 활용해서 새만금 사업의 기록을 남긴 영화 수라 그리고 초전도의 기본 개념을 알 수 있는 책 초전도란 무엇인가를 보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무비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